자,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여러 상담 부분을 굉장히 많이 이용해 주시고 있는데요. 옆에 이메일 주소 있지 않겠습니까? 어떠한 질문이든 상관이 없는데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이렇게 상담 이어갈 수가 있는 이런 장들을 마련해 가고 있기 때문에 주신다라고 했을 때에 상담 전달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상담 주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해당되는 그 지역들에 대한 아파트를 언급해 주시면서 어떤 아파트를 투자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래서 저는 어떤 아파트든 상관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격이 가장 중요하다. 가격이 싸다라고 아무리 좋은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가격이 비싸게 되면 의미가 없죠. 자, 이는 예전에도 언급 드린 적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최고 주식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라는 가치가 굉장히 높은 주식이 있는데요. 그 주식을 100만 원의 가치인데 200만 원 사는 것과 100만 원 가치인데 50만 원 사는 것의 차이는 굉장히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치의 이하로 사는 부분에 대해서 이를 염두에 두셔라. 가장 먼저 염두를 해야 될, 살 때 가장 먼저 염두를 해야 될 것은 그 가치 이하로 사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하신다라고 하게 되면 언급해 주셨던 그 아파트들 다 괜찮습니다. 어떤 아파트, 1억에 해당되는 아파트를 뭐 1억 1천에 지금 팔고가 있고, 뭐 다른 지역 같은 거 1억의 아파트를 9천에, 8천에 팔고, 더 싼데, 원래 가치보다 훨씬 더 싼 그런 아파트에 집중을 첫 번째로 해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 어느 지역, 어느 사는적인 부분에 있어서 본다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산다는 가정하에 어디를 살고 싶은지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감은 크게 다르지가 않을 거라는 것이죠. 저는 일단 투자를 하기 전에 실제로 한번 가봅니다. 물론 한번 가보고 난 다음에는 거의 보지를 않고 사는데요. 제가 28채를 가지고 있는 중에 한 반 이상 퍼센테이지가 위치한 곳이 있습니다. 사실 그곳은 투자를 하기 전에 한번 여행을 간 적이 있었어요. 그 여행은 투자를 염두를 하고 여행을 갔었습니다. 한번 느낌을 한번 느껴보기 위해서요. 갔는데 너무나 살기 좋은 곳입니다. 느낌 확 좋더라고요. 살기 좀 좋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부모님의 직장의 영향으로, 자, 어렸을 때부터, 태어났을 때부터 한 16번 정도의 이사를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는 3번의 이사를 경험을 했었어요. 중학교 때 한 번 이사를 했었고요. 그만큼 이사 경험이 많다 보니까 살고 있는 그 지역들에 대한 직감적인 그런 감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살기 좋다, 안 좋다 부분에 대해서 빠르게 판단을 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느낌. 뭐 단지 저의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다른 분들도 다른 분들 역시나 마찬가지 그런 느낌들은 다 받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살다 보니까 비교 대조군들이 많죠. 자, 다른 데에 비해서 훨씬 살기가 좋다라는 그런 느낌들을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는 이사를 좀 많이 다니셨던 분들일수록 좀 많이 많이 느끼는 바가 조금 더 디테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 같은 경우도 그런 이유 때문에라도 한 번은 가봐요. 그래서 이렇게 보내주신다라고 하더라도 평가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한정적이죠. 실제로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곳은 지도밖에 없습니다. 지도에서 호재적인 부분이라든가 인구 유입 부분에 대한 그런 정보들 없지 않겠습니까? 기업이 투자한다라는 그 내용 부분들에 있어서는 다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또 여러 가지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고 검색을 하고 이런 가치를 평가를 하기 때문에 맞다 안 맞다 이 평가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장고의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는 어떠한 장고의 시간도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가치 이하로 살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염두를 첫 번째로 하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워렌 버핏이라는 주식 투자자가 있죠. 전 세계적인 최고수 중에 한 명으로 이제 워렌 버핏이 있는데요. 자, 워렌 버핏 투자 원칙 85%를 벤저민 그레이엄을 통해서 배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15%는 영향을 받았던 그런 투자자는 필립 피셔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벤저민 그레이엄 85%입니다. 거의 반 이상 부분에 대한 그 벤저민 그레이엄 투자 방식을 굉장히 많이 따 있어요. 자, 벤저민 그레이엄을 만나기 위해서 대학원을 교수로 있던 벤저민 그레이엄을 만나기 위해서 대학원에 입학을 하고요. 벤저민 그레이엄이 투자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는 배우기 위해서 그 투자 원칙들, 실전 그 경험들을 배우기 위해서 거기에 입사를 하고요. 물론 처음에는 거절당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벤저민 그레이엄 콜을 하죠. 그 일을 통해서 훨씬 디테일하게 벤저민 그레이엄의 투자 원칙들을 흡수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원칙, 주요한 그런 원칙들은 뭐냐면, 자, 벤저민 그레이엄은 주식을 담배 꽁초로 비유를 해요. 자신이 투자하는 그 주식을 꽁초로 비유합니다. 한 모금 남은 그런 주식들을 찾는데 몰두한다. 자, 한 모금 빨 수 있는 그 담배꽁초 같은 경우는 장초일까요? 단초일까요? 굉장히 짧은 그런 단초겠죠. 한번 빨면 끝이 나는 그런 주식. 그 어떤 주식이냐면 굉장히 가치가 예를 들어서 1이라는 그 가치에 있다라고 하게 되면 더 저평가가 돼 있는 한 0.8 정도 돼 있는 그런 주식들만 사요. 그 투자 원칙의 주요한 부분들은 내재 가치보다 훨씬 더 싸게 사는데 집중되어 있습니다. 자, 워렌 버핏도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하게 자신의 85% 투자 원칙 중에 영향을 받았던 벤저민 그레이엄, 굉장히 이런 싼 주식들에 집중을 했다라는 측면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후에 자신의 벤저민 그레이엄을 통해서 배운 그 이후에 더 성장을 했던 그 부분들이 필립 피셔예요. 자, 필립 피셔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을 하냐면 주식에 대한 내재적인 가치 부분에 집중을 합니다. 자, 내재적인 가치 어떻게 평가를 할까요? 그러니까 경영자의 자질이라든가 이 향후적인 이제 성장 가능성, 예를 들어 4차 혁명에 있는 지금 시점에 제조업 같은 경우는 쇠퇴를 하고 있고 서비스업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처럼 이 흐름적인 부분까지 본다라는 거예요. 경영자의 자질까지, 경영자의 자질. 이번에 양 회장이 굉장히 이슈화가 되고 있죠. 뺨을 수차례 때리는 그 영상에 충격을 가져다 주고 있었는데요. 이처럼 마찬가지로 경영자의 자질에 따라서 쇠퇴를 할 수가 있고요. 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런 도덕적인 가치, 그리고 그 경영, 그 마인드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만나보고 실제로 경험, 알고 있어야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 수가 있겠죠. 이때까지는 이제는 벤저민 그레이엄을 통해서 재무제표를 통한 그 내재 가치를 둬서 평가 가치를 둬가지고 예를 들어서 순 자산 분의 이익률, 이익에 해당되는 그 퍼센테이지라든가 이런 퍼센테이지를 계산을 하는 향후 한 30년 정도의 그 흐름적인 부분이 우상향적인 그런 지속적인 성장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산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필립 피셔를 통해서 직접적인 그런 경영적인 부분까지 염두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직접 만나기로 하고요. 경영자에 대한 경영 마인드를 알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각도적으로 노력을 합니다. 지금의 그런 워렌 버핏이 만들어져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가치 이하의 그런 아파트에 집중하실 필요가 있다. 그 이후에는 성장 가능성까지 같이 가셔야 된다. 그럼 극대화되지 않겠습니다. 가치 이하로 들어갔던 그 부분들은 일단은 가치까지는 찾는다라는 1까지 1의 가치라고 하게 되면 1 이하 0.8 정도에 돼 있는 그런 가치에 해당되는 그 물건을 구매를 해서 1까지는 올라간다. 가치가 1이기 때문에요. 수렴한다는 그 가정하에 성장 가능성까지 높여진다라고 하게 되면 그 0.8에서 그 이상적인 부분까지 훨씬 더 큰 그 이익률로 가지는 것처럼 마찬가지지만 부동산도 이런 식으로 접근하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첫 번째로 다양한 그런 아파트들 말씀해 주셔서 어디가 괜찮은지에 대한 그 질문들을 전달해 주시지만 저는 그런 하나를 찍기보다도 가치, 가격이 제일 중요하다. 첫 번째는 가격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 주신다라고 하더라도 제가 가보지를 않고 그리고 섣불리 그런 정답 부분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결례인 것 같다. 라는 생각 듭니다.
자, 이분의 한번 그 고민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한번 봐보실까요? 자, 서울 분이시고요. 서울 분이신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저도 많이 답답하고 궁금한 게 많아서 이렇게 메일을 보냅니다. 08년도에 4억 7천 고점에서 959 삼성 레미안 30평 아파트 사서 그 10년 동안요. 사자마자 하락을 했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고점에 샀다. 고점 잡았다. 상투를 잡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내려갑니다. 자, 2008년이죠. 이때쯤 서브프라임 터졌습니다. 서울 집값 굉장히 떨어지기 시작을 했었고요. 지방 집값 반대적으로 올라가기 시작했던 때였죠. 제가 살고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09년에 1억짜리 아파트를 1,000만 원 갭 투자로 투자를 해서 2년 만에 그 1억짜리 아파트가 2억이 올라갔던 것을 저는 지켜본 적이 있었거든요. 제 지인, 가족분들 중에 한 분이 투자를 하셔서 1억 투자해서 10억 벌으셨던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게 09년부터 2001년까지였습니다. 2년 동안 그렇게 올랐었어요. 자, 09년 용어 탄생했던 게 하우스 푸어 용어 탄생을 했었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하락세를 쳤다고 보여지고요. 자, 08년이라는 고점이었을 때에 계속 올라갔겠죠. 이상 부분에 있어서는요. 그때라는 것이 노무현 정권 때 굉장히 부동산 규제 많이 풀었죠. 종합부동산세를 이제 신설을 했었고요. 굉장히 부동산 가격 잡기 위해서 다양한 규제책,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했던 거의 대부분의 정책들을 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뭐 1가구 2주택 뭐 해당되는 종합부동산세 신설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랬던 때가 있었지만 계속 올라갔었다. 08년이면 고점이었었는데요. 이때 손바뀜이 일어났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이게 볼 만큼 보셨던 분들은 이제 파셔서 올라가는 그런 집값들 보게 되면 같이 편승을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주변에 집값 계속 한 1억, 2억 올라가는데 과연 투자를 고려하지 않은 사람들이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런 전체적인 흐름 부분은 그랬습니다. 지금처럼 마찬가지죠. 사자마자 하락 후 거의 10년간 매수 가격에 있다가 최근 남들 아파트 치고 나가는데도 상승력이 많지 않다. 1년 전에 조금 오르더니 지금은 7억 조금 넘는 상황입니다. 자, 2억 3천 올라 있는 상태죠. 2년 전쯤 은평구 백년상 SK 30평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19년 9월에 은평구로 이사갈 예정인데 궁금한 것은 959 삼성 아파트 은평구 아파트 입주 시에 팔고 가야 할지 전세를 한 번 더 주고 가야 될지 2년 뒤에 팔아야 할지 궁금해서입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959 삼성 레미안 30평 대 아파트를 팔고 갈지 아니면 전세를 한 번 주고 갈지에 대한 고민이 있으셨습니다. 자, 사실 저는 조언을 드릴 뿐입니다. 이 조언을 바탕으로 선택의 폭을 넓힌다라는 그 개념으로 한번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제 말이 맞는 것도 아니고요. 저는 단지 이런 흐름적인 부분, 제가 이때까지 느껴왔던 부분들, 경험, 그리고 책들을 읽었던 그런 지식들을 바탕으로 이야기만 드릴 뿐입니다. 선택은 자신의 몫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저의 의견들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일단은 집값이 오르기 위해서는 매수세가 계산이 높아져야겠죠. 주변에 호재들도 많아야 되고요. 전체적인 큰 흐름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매수 세력이 유입이 돼야 된다 라는 측면 부분은 동의를 하실 겁니다. 매수세가 없다라고 하기 집값 안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주식과 부동산 부분들은 거의 유사하다. 전 주식 공부를 굉장히 한 200권 정도의 주식 관련 책도 읽을 정도로 주식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했지만 투자를 하진 않았습니다. 투자를 사실 1년 정도 했는데 그 이후 절대 투자를 하진 않았었고요. 그 1년 이후 부분은 부동산에 더욱 집중을 했죠. 하지만 주식 공부 부분들에 있어서 공부했던 그 스킬들이 고스란히 부동산으로 넘어간다라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공통점이 있어요. 주식이랑. 그것은
인간의 심리를 반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심리. 사고자 했을 때 오르고요. 사람들이 문을 울리기 때문에 팔고자 했을 때 그 흐름적인 부분이 매도세에 이를 때 매도세 같은 경우 여러 가지 뉴스 부분들이 일종의 매수적인 그런 흐름들에 대한 그런 뉴스라기보다도 앞으로의 그 상황 부분이 이제는 점쳐지잖아요. 이제는 어느 정도 굉장히 규제책이 더 풀릴 거고 뭐 금리 올라갈 거다라는 그런 것들에 대한 심리적인 부분들이 반영이 된다. 그래서 주식 같은 경우도 이제는 투자자의 심리에 의해서 이루어지고요. 마찬가지로 같은 투자, 돈을 투자를 해서 이익을 낸다는 측면에 있어서 투자자가 몰려야지 올라가고 투자자가 빠지게 되면 내려간다는 측면은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심리에 의해, 투자자의 심리에 의해서 오르고 내리는 부분들이 정해진다는 측면에 있어서 주식과 부동산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자, 한번 주식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주식도 여러분 한번 투자를 해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상한가 한번 치셨던 분이 있으신가요? 저는 투자를 하고 한 20일 정도 상한가 한번 맞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급격하게 올라가더라고요. 한 20% 정도 올라갔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올라가면 또 어떤 느낌이 드냐면 또 내일 또 오를 것 같아요. 잠깐 내렸지만 또 오를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들 때문에 계속 못 빼는 그런 케이스들이 많죠. 사실 주식책을 그렇게 많이 읽고 투자를 했음에도 쉽게 이를 반영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못했어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자, 피터 린치의 벌기 위해 배우다 라는 책이 있는데 피터 린치 굉장히 워렌 버핏급에 해당되는 주식 최고수 중에 한 분이 있으신데 이분도 굉장히 책을 많이 써서 관련 책은 굉장히 많이 읽었습니다. 피터 린치의 벌기 위해 배우다에서는 1980년대 주식시장 연이어 번창했던 5년 동안 주가는 연간 26.3% 상승했다. 자신의 계획에 충실했던 노련한 투자가들은 그들의 돈을 2배 혹은 그 이상으로 불렀다. 그러나 이 수익 중 대부분은 주식시장에 개장했던 1276일 중에 단 40일 동안에만 일어난 것이었다. 만약 당신이 그 당시 조정기를 피하려고 이러한 결정적인 40일 동안에 주식 투자를 하지 않았다면 26.3%에 달하는 연간 이익은 4.3%로 줄어들 것이다. 자, 40일 동안 일어났다고 합니다. 급등 구간은 말이죠. 그 급등 구간을 40일 동안에 일어났어요. 자, 1276일 중에 40일 같은 경우는 3.13%입니다. 자, 3.13%가 연속된 것도 아니었을 거고요. 자, 30일 지나고 하루 정도, 40일 지나고 하루 정도, 100일 정도의 하루 정도, 하루씩에 해당되는 그게 1276일 동안의 40일이었습니다. 40일 연속된 게 절대 아니고요. 그 기간들을 맞추는 것은 가능할까요? 근데 가능한 방법이 있죠. 계속 꾸준하게 투자를 했으면 그 급등 구간을 맞았겠죠. 1276일 동안에 계속 장기간의 투자를 했으면요. 자, 워렌 버핏 장기 투자하죠. 대부분의 피터 린치라든가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뤄라 코스톨라라니라든가 말미쯤에는 팔기보다는 사기밖에 더 하지 않는다라고 언급할 정도로 자신의 보유하는 그 주식 부분에 있어서 늘리기만 늘렸지 팔지를 않았다라고 하는. 왜냐하면 급등 구간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 아무리 보수라고 하더라도 급등 구간은 절대 모릅니다. 단기간에 이루어지고요. 그 급등 구간을 맞추는 것은 사람이라면 불가능하죠. 한 번은 맞출 수가 있다. 한두 번은 40일을 맞춘다. 가능하겠습니까? 절대 가능하지를 않죠. 자, 이분 같은 경우도 08년부터 10년 동안 이렇게 장기 투자를 했었어요. 마찬가지로 보신다고 하더라도 정말 와닿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가 이제 이론적으로 봐왔고 경험적인 부분들이 있겠지만 다른 투자자들 역시도 이런 경험적인 부분들에서 공유를 해주신다는 부분들이 굉장히 감사합니다.
자, 08년부터 내려가기 시작을 해서 상승률이 많지 않다가 1년 전에 조금 오르더니 지금은 7억 조금 넘는 상황입니다. 자, 1년밖에 안 됐어요. 10년 동안 1년밖에. 자, 08년부터 내려가기 시작했던 게 그때 많은 사람들이 파셨던 분들도 꽤 많으실 거예요. 이 08년에 투자했던 분들 같은 경우는 더 올라갈지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지시고 있으시잖아요. 근데 반대적으로 내려간다라고 하게 되면 부동산에 대한 투자 부분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 않고 언제까지 내려갈지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심리적인 불안감, 심리적인 타격, 압박감이 들었을 때 더 내려간다. 하우스포 용어 계속 막 연일 방송됐었을 때 심리적 압박감 때문에 매도를 하셨겠지만 이분 같은 경우는 그 시기를 견디셨습니다. 견디셔서 이제 1년 동안에 해당되는 그 기간 동안에 2억 3천 올랐다 라는 부분이 있죠. 그만큼 10년 동안 1년 그 1년도 쪼개 본다라고 하기에는 급등 구간은 그렇게 길지 않을 거예요. 정확하게 3.13% 정도 수준에 불과하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 상승세의 흐름 부분들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적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가 금리적인 부분인데요. 자, 금리. 우리 계속 지금 홀딩하고 있죠. 자, 미국이랑 우리랑 금리 차이가 0.75%입니다. 자, 우리나라 금리 1.5%인데 미국 같은 2.25%, 올해 같은 경우도 한 두 번 정도 더 상승된다 라는 그 얘기가 있을 정도로 이제 그 차이는 굉장히 이제 1% 가까이 될 정도로 올해 안에 이제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는 순간이 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생각을 해본다고 하더라도 자, 미국이 훨씬 더 신용도가 좋아요. 우리나라보다. 자, 무디스 신용 등급을 본다고 하더라도 트리플 A에 해당되는 최상 등급에 있는 13개의 나라가 있습니다. 거기에 미국이 포함이 되고요. 그 밑에는 홍콩, 오스트리아, 핀란드 AA 플러스 등급이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세 번째 등급, 세 번째 분류에 해당되는 AA 등급에 있죠. 자, 16위에 해당되는데요. 16인가 17인가? 아, 그렇습니다. 자, 옆에 자료가 나타난 정확하게 몇이죠? 신용도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신용도가 아무리 높다고 하더라도 더 높은 데가 금리가 훨씬 더 높아요. 자, 국채 부분들에 대한 국채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발행하는 채권이지 않겠습니까? 국채 부분에 있어서 본다고 했을 때도 신용도가 훨씬 높은데 금리는 더 높아요. 그럼 투자금이 우리나라에 있던 외국인 투자금이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또 이 전체적 흐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금리를 올라갈 수밖에 없다. 금리 올라가게 되면 부동산의 시장 부분에 있어서는 좋지 않죠. 일단 올라갔던 부분들에 있어서는 좋지 않습니다. 내려갔던 이때까지 고공행진했던 그 주식 투자 부분들의 흐름들은 턴어라운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저는 생각이 든. 그 퍼센테이지가 턴어라운드가 된다는 그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높다. 자, 올해 8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집값 굉장히 싸다라고 평가를 하시는 분들의 그런 근거로서 얘기를 했던 부분이 홍콩을 말씀해 주셨던 때가 있었습니다. 홍콩 집값 뭐 1억이다. 평당 1억, 뭐 3억 가까이가 되는 그런 평형에 해당되는 그 집 부동산 가격이 그렇게 급등했던 그런 곳이 있는데요. 지금은 어떤가요? 자, 급락해서 80%, 그러니까 80%에 해당되는 이제 대출을 실행을 했던 부동산들이 80% 이하로 떨어지는 깡통 그 아파트 주택 부분이 속출한다는 그 기사가 도배가 되고 있죠. 자, 홍콩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집값 저평가돼 있다라는 그 하나의 예로서의 얘기를 했을 때 홍콩 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마냥 올라가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전체적인 흐름 그리고 마찬가지로 자, 김영미 장관 9월 23일에 발표를 했었지 않겠습니까? 수도권 이제는 주택 대책 부분에 대해서 발표를 했었는데요. 올해 안으로
2, 3차. 자, 9월 23일 날 1차를 발표를 했었고요. 2, 3차가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단지 5만 가구에 해당되는 신도시, 수도권에 대해서는 5만 가구, 30만 가구 부분에 대해서 공개를 한다고 했었는데 25만 가구가 더 홀딩이 돼 있어요. 이제는 올해 안으로 발표가 됩니다. 저 5만 가구 발표가 됐는데도 이제는 전체적인 흐름 부분들은 좀 꺾여간다라는 느낌은 들지 않으시는가요? 저만 그렇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저는 그렇게 느껴지는데 근데 더 많은 25만 가구가 남아있다라는 거죠. 자, 언제든지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에 발표를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그 여력 부분. 그러니까 앞으로 발표가 된다는 그 심리적인 부분들이 반영이 되겠죠. 투자자 하는 입장으로서 본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염두를 해 두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투자금이 투자를 하는데 주변은 살피겠죠. 정부에서 이제 발표해당 주택 시장에 대한 안정화의 흐름 부분들에 대한 발표 분명히 체킹을 하시고 들어갈 고가의 주택이면 주택일수록 그런 부분 더 확인을 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그렇다면 조금은 더 생각을 하시겠지 않겠어요? 조금 더 생각을 하게끔 만들었다라는 그 자체가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앞서도 말씀드렸죠. 금리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자 우리 그러니까 자신을 기준으로 본다라고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지는 모를 정도로 그 영향이 없을지는 모른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그 부분들이 아닌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 예를 들어서 이 빚을 그렇게 사실 이자율에 해당되는 부분, 금리가 올라가면 이자율이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는 그 부분 때문에 압박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없을까요? 있겠죠. 그런 부분들까지도 고려를 하신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뭐 이상이 없다. 금리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뭐 안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류의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라는 거. 금리 올라간다라면 굉장히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 그리고 앞으로 그 발표가 2차에 해당되는 그 발표들 30만 가구 올해 안으로 발표한다고 했습니다. 호재보다 악재가 일단은 많아졌죠. 훨씬 더. 올라가는 흐름도 마찬가지 꺾여가는 그런 추세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흐름 부분들은 긍정적인 신호보다 부정적인 신호가 많아요. 투자는 심리거든요. 부정적인 시그널이 더 많았을 때에 그 흐름들이 어떤 방향으로 흐를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자, 이분 같은 경우도 사실 전세 한 번 더 주고 간다라고 하게 되면 2년 이후가 되실 거잖아요. 자, 2년 이후를 한번 염두를 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자, 2년 이후, 지금은 사실 금리 변화 없지만 앞으로의 금리는 계속적으로 올라가 있겠고 2년 이후에는 지금보다 1%에서 2%는 더 올라가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에 집값이 영향이 없을지에 대한 부분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 부정적인 시그널이 많다라는 그런 부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08년도 정확한 자료죠. 자, 08년도에 고점에서 이제 내려갔다. 자, 08년도에 서브프라임 모기 터지고요. 09년에 이제는 하우스포 영어가 터졌을 때에 서울 집값 떨어지기 시작을 했고 14년까지 떨어지기 시작했던 게 LTV DTI 70% 박근혜 정부 때 대출 규제 풀고 올라가기 시작했던 그 부분 대출 지금 다 막혀 있고요. 서울 부분 그리고 08년에 떨어졌을 때에 지방이 올라갔다라는 그 부분까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 분명히 지방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얘기한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도 안 믿죠. 지방이 올라간다라는 것을요. 그런데 자 09년에 투자를 했던 그때의 그 투자 아파트가 1년 만에 1억 투자를 해서 2년 만에요. 1년 1억 투자를 해서 10억이 갔던 그럼 2억 투자해서 20억이 갔겠죠. 2년 만에 그렇게 갔습니다. 상승폭은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자 1억 투자를 했는데 근데 진짜 신기한 게 뭐냐면 그때 제 가족 중에 그렇게 투자를 하셨던 분이 계셨는데 10억에 해당되는 부분을 2년 만에 버셨어요.
그때에 한 분 같은 경우는 몇 채를 가지고 있었나. 그때 막 투자를 하고 계셨던 그 한 몇 분이 계셨는 100채를 가지고 그 지역 2년 만에 1억을 2년 만에 10억을 1억 투자해서 10배를 불렸던 그 지역에 100채를 가지셨던 분이 계셨습니다. 2년 만에 100억으로 됐다. 라는 그런 부분들. 지방이라고 하더라도 상승폭은 서울보다 훨씬 높다. 라는 것은 확신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갭 차이가 굉장히 크고요. 상승폭은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1억밖에 오르지 않았다라는 그것만 보시면 안 된다. 투자금 대비를 해서 보셔야 된다. 투자의 원리가 그거잖아요. 순투자금 대비를 해서 얼마만큼 올라가는지가 중요한 것이죠. 그게 수익률인데요. 몇 억, 5억 올라갔다. 근데 투자금이 2억 5천이다. 그럼 2배밖에 올라간 게 아닙니다. 이를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서울 투자와 지방 투자는 이렇게 다르다라는 그런 부분들까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비즈니스를 성공하는 이게 무슨 비결이 꼭 있을 텐데 하고 항상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비결은 간단한 거를 무조건 365일 꼭 everyday 그거를 문제 없이 꼭 영어로 execution을 꼭 해야 됩니다. 그게 힘든 겁니다. 이 생각으로는 쉬운 건데 이거를 실천을 할 수 있다는 게 엄청나게 힘든 게 레스토랑 장사거든요. 자, 이것으로 백문백답 시간이었죠. 자, 구로구 삼성 레미안 아파트 팔고 갈까요? 에 대한 해답 전달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